韓国人男子と付き合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か？はい。はい。思います。興味はあります。思います。機会があれば。機会があったら付き合いたいです。 일본 정부가 전례 없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성들의 집단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위험합니다. 일본 엘리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며 대거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현상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간 일본 방송국 PD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죠? 그녀가 서울에서 7일간 직접 체험하고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일본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조회수 5천만을 돌파했고 일본 여성들의 폭발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된다. 나도 당장 한국 가야겠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하시모토 리우, 28살의 NHK 막내 PD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이끈 하시모토 사네토미의 6대손이라는 타이틀은 제게 늘 무거운 짐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최근 제가 맡은 프로젝트였습니다. 한일 국제결혼의 불편한 진실. 기획서 제목을 보며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문제점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편집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통계는 충격적이었죠. 최근 일본 여성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도쿄의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인데 왜 굳이 한국 남자를 선택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야카, 도쿄대학 법학부 동기이자 15년 지기 베스트 프렌드. 명문가 출신의 검사로 일하는 그녀는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유, 잠깐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아야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약속 장소로 향했죠. 긴자의 조용한 카페.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중요한 대화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아야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죠. 평소의 날카로운 눈빛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설마 누구랑 사귀기라도. 제 농담에 아야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워커홀릭 아야카가 연애라니. 누군데? 도쿄대 선배? 아니면 검찰청 동료? 아야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꺼냈죠. 한국 사람이야. 그것도 결혼하기로 했어. 다음 달에 서울로 이주할 거야.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한국 사람. 너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최고 명문가 출신의 도쿄대 법학부 수석 졸업, 최연소 검사가 된 아야카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니요? 미친 거 아니야? 세뇌라도 당한 거야? 제 말에 아야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리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달라. 정말 달라. 뭐가 다른데? 그 사람이 재벌이라도 돼. 아니면 연예인? 아니, 평범한 IT 개발자야. 스타트업에서 일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쿄에서도 최고 조건의 남자들이 줄을 서는 아야카가 왜 평범한 한국 남자를 선택한 걸까요? 아야카, 정신 차려. 너 지금 커리어도 다 포기하고 외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것도 한국으로? 리오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었어. 아야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친구의 그런 표정은 처음이었죠. 무슨 소리야? 일본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정말 그럴까? 리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사는지 알아. 혼내와 타테마에 진심과 거칠애를 구분하며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달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해줘. 가식이 없어. 그게 다 연기일 수도 있잖아. 작년부터 만나왔어. 1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연기가 아니야. 아야카는 약혼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국 남자였죠. 특별할 것 없는 외모에 수수한 차림.
도쿄의 엘리트 남성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름은 뭔데? 강혜준. 32살이야.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뭐가 특별해서 제 친구를 빼앗아 간 걸까요? 리우, 부탁이 있어. 내 결혼식에 와줬으면 해. 서울에서 할 거야. 아야카. 그리고 가능하다면 열린 마음으로 봐줘.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갑자기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아야카를 구해야 한다고. 분명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일본 여성들. 그 진실을 파헤쳐서 친구를 구하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저는 프로듀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현지 취재가 필요합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좋아. 리오 자네가 직접 가서 진실을 파헤쳐 와. 일본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다큐를 만들어야 해. 일주일 후, 저는 취재팀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아야카를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다른 한편에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기자 정신이 불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아야카를 만나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미 전투 태세였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가짜 친절을 카메라에 담아야 했으니까요. 자, 모두들 정신 차려.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을 잊지 마. 저는 카메라맨 다나카 씨와 음향 담당 사토 씨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베테랑이라 제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촬영 장비가 든 대형 케이스가 너무 무거웠던 거죠. 카트를 찾으러 갔던 사토 씨는 보이지 않고 다나카 씨와 저는 80kg가 넘는 장비 케이스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자였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출장 온 회사원 같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노 땡큐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서툰 영어로 거절했지만 그는 이미 케이스 한쪽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데 혼자는 힘드실 거예요. 카트 있는 데까지만 도와드릴게요. 그는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꽤 유창했죠.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중에 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물어보겠지. 하지만 카트가 있는 곳까지 함께 옮긴 후 그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불렀지만 그는 손만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명함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리오상, 방금 그거 찍었어요? 다나카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거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공항이니까 친절한 척했을 거야. 진짜는 밖에서 보게 될 거야. 공항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줄을 서 있던 한국 여성이 자기 우산을 저희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같이 쓰세요. 장비 젖으면 안 되잖아요. 역시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버스 올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우산을 저희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버스가 올 때까지 우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것도 다 쇼야. 외국인한테 잘 보이려는 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 왜일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 정돈된 거리,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스카이라인.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도쿄랑 별로 다르지 않잖아.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푼 후 저는 아야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도착했어. 내일 볼 수 있을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에 우리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 혜준 씨도 같이 올 거야. 혜준 씨. 아야카의 약혼자. 드디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겠군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명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죠. 가게 점원들이 일본어로 친절하게 응대하는 건 비즈니스니까 이해가 됐는데 길에서 만난 일반 시민들도 친절했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으니 누군가 다가와 도움을 주고 음식점에서 주문을 어려워하니 옆 테이블 손님이 통역을 해주고 이런 일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이건 관광지니까 그런 거야. 진짜 한국은 다를 거야.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드디어 아야카를 만나러 가는 길.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파헤칠 거라고. 약속 장소는 성수동이라는 곳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들어서자 아야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리우, 이쪽은 혜준 씨야. 강혜준. 생각보다 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야카를 보는 눈빛은 뭐랄까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우 씨. 아야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아야카가 리우 씨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저는 아야카를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도쿄에서 검사로 일할 때는 늘 날카롭고 긴장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릴렉스한 상태였죠.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쿄 출장 갔을 때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아야카가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자원봉사? 저는 아야카를 봤습니다. 도쿄지검 검사가 통역 자원봉사라니. 그때 잠깐 일 때문에 지쳐 있었어. 그래서 주말에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고. 아야카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본어 잘하는 외국인이구나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특별했어요. 뭐랄까,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혜준 씨가 아야카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늘 혼내와 타테마에를 구분해야 하잖아요. 진심을 숨기고 체면을 유지하는 게 미덕이고. 하지만 혜준 씨는 달랐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정말로 걱정해주고 기쁘다고 하면 함께 기뻐해줬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뭐가 특별하다고. 그게 다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제 날카로운 질문에도 아야카는 웃기만 했습니다. 이유, 내일 시간 있어? 우리 동네 좀 구경시켜주고 싶어. 하지만 전 취재도 좋지만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 방송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한국 말고. 혜준 씨가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내일은 함께 못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대신 아야카가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거예요.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각자의 일정을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카페를 나와 헤어지는 길, 혜준 씨가 말했습니다. 리오 씨, 아야카가 정말 좋은 친구를 뒀네요. 걱정해주는 마음 알아요. 저도 처음엔 가족들이 반대했거든요. 일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아야카와 있으면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단순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아니야,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 거야. 하지만 어쩐지 제 확신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야카와의 약속 장소를 향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혹시 제가 찾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 편견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다음 날 오전, 아야카가 묵고 있다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성수동의 한 골목, 소박하지만 깔끔한 건물이었죠. 도쿄에서 고급 아파트에 살던 아야카가 이런 곳에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 이유. 문을 열고 나온 아야카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 화장기 없는 맨얼굴.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쿄에서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네가 사는 곳이야? 응. 아담하지? 처음엔 나도 좀 놀랐는데 살다 보니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 20평 남짓한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아야카의 손길이 느껴졌죠. 창가의 화분들, 벽에 걸린 사진들, 작은 책상 위에 법률 서적들. 커피 마실래? 혜준 씨가 좋아하는 원두 샀는데 아야카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도쿄에서는 늘 카페에서 사 마시던 그녀가 말이죠. 아야카, 정말 괜찮은 거야? 검사직도 버리고
이런 작은 집에서. 리오야, 넓은 집과 높은 연봉이 행복을 보장해줄까? 아야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도쿄에서 난 검사 하시모토였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 좋은 집, 미래가 보장된 삶.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면을 쓰는 기분이었거든. 완벽한 검사, 완벽한 딸, 완벽한 일본 여성. 진짜 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 아야카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달라. 그냥 아야카로 살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게 혜준 씨 때문이야? 혜준 씨뿐만이 아니야. 이곳 사람들, 문화, 분위기 전체가 그래. 그때 아야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응, 괜찮아. 그럼 저녁에 봐.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돌아온 아야카의 얼굴이 발그레했습니다. 나도 사랑해라니. 너 정말 변했구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지.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촌스럽지 않아? 처음엔 어색했어.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아야카가 자주 간다는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만난 이웃들이 아야카에게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야카 씨, 오늘도 시장 가요? 어머니, 요즘 김치 담그기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맛 좀 봐주세요.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일본 사람인데 김치 정말 잘 담가요. 비법 알려줄게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도쿄에서는 이웃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상상도 안 됐는데 말이죠. 시장에 도착하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인들이 아야카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야카 왔네. 오늘은 친구랑 같이 왔구나. 네. 일본에서 온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어머, 일본에서. 그럼 이거 서비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귤을 한 봉지 더 담아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해요. 에이, 뭘 그래. 친구 왔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다음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아야카, 혜준이는 잘 있어? 네. 아주머니,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이래요. 그 친구 일만 하고. 이거 가져가. 혜준이 좋아하는 장조림이야. 아주머니, 매번 이렇게 주시면 정으로 주는 거야. 정으로. 돈으로 따지면 안 돼. 저는 놀라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되고 주고받는 게 명확한데 여기서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나눔이 일어나고 있었죠. 저 사람들이 너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처음엔 나도 부담스러웠어.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 했지. 하지만 아니더라. 그냥 정이야. 한국 사람들은 정으로 관계를 맺어. 시장을 나와 카페로 향하는 길. 아야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리우, 저기 봐. 작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젊은 아빠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지? 맞았습니다. 평일 낮에 아빠가 아이와 놀이터에 있는 건 일본에서는 드문 일이었죠. 혜준 씨도 저럴 거야.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육아를 함께 할 거라고 했어. 당연히? 응. 여기서는 그게 당연한 거래.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 부모의 일이라고. 카페에 도착해서 우리는 오랜만에 편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 서로의 근황. 그리고 리우, 너는 행복해? 1. 아야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글쎄, 일도 잘 되고 있고,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행복해.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고 있거든. 아야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돼. 오늘은 뭘 배울까? 누구를 만날까? 혜준 씨와 어떤 대화를 나눌까? 하지만 커리어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된 검사인데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어. 이미 로펌에서 제안이 왔고 일본 기업 관련 업무가 많아서 내 경력이 오히려 장점이 되더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야카는 잃은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얻은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야카가 말했습니다. 리우, 내일 혜준 씨 가족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한국의 가족 문화를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족 모임에 내가 가도 돼? 당연하지. 혜준 씨 어머니가 너도 꼭 데려오래. 아야카 친구라면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또 다시 정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연결고리 하나만 있으면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찾던 불편한 진실 대신 불편한 질문만 늘어났으니까요. 왜 아야카는 정말 행복해 보일까? 왜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할까? 그리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내일은 더 객관적으로 봐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혼자 나왔습니다. 아야카 없이 진짜 한국의 모습을 취재하고 싶었거든요. 카메라맨과 함께 출근 시간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리오상, 여기도 도쿄 못지않게 복잡하네요. 다나카 씨가 역 입구의 인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강남역이라는 곳은 도쿄의 시부야를 연상시킬 만큼 붐볐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상대로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나카 씨, 저기 보세요. 노약 좌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이 서 있는데도 말이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앉는 거죠? 통역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약 좌석에 젊은 사람이 앉는 걸 매우 무례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지쳐도 앉지 않죠. 하지만 노인이 없는데도 언제 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임산부나 다친 사람도 앉을 수 있고요. 정말이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 근처에 서 있던 젊은이 서너 명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난 다음 역에서 내려. 그래도 앉으세요. 서 있으면 위험해요. 결국 할머니는 고맙다며 앉으셨고 자리를 양보한 청년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이 타자 이번엔 일반석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주고받는 인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배려 같았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다나카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장면은 찍지 마세요. 네. 왜요? 우리가 찾는 건 문제점이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자각 때문이었을까요?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다가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앞에 유모차를 끈 여성이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옆에 있던 남성 2명이 자연스럽게 유모차를 들어 인도로 올려주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게 분명한데도요. 일본에서는 메이와쿠가 될까봐 도와주기 어려운데. 다나카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일본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도움을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도움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회사원들이 많이 가는 식당가로 갔습니다. 여기서도 문화 차이를 발견했죠. 같이 앉아도 될까요? 처음 보는 회사원들이 우리 테이블에 합석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합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불편하지 않나요? 오히려 재밌어요. 가끔 좋은 정보도 얻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실제로 옆 테이블 회사원들은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회사원이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여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김 대리, 오늘 일찍 퇴근해. 어제도 늦게까지 있었잖아. 괜찮습니다. 일이 아직. 일은 내일 해도 돼. 건강이 먼저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아야카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혜준 씨 가족 모임이 있는 식당이었죠. 도착하니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야카 친구분이시죠? 혜준 씨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시모토 리오입니다.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질문하면 어떡해요? 혜준 씨가 만류했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뭐 어때? 궁금한 건 물어봐야지.
숨기고 사는 게 더 이상해. 이것이 아야카가 말한 혼내와 타테마에가 없는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혜준 씨와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거든요. 아버님도 요리를 하세요? 당연하지. 맞벌이 하는데 집안일도 같이 해야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남자도 요리하고 청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혜준 씨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아야카 언니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우리 가족이랑도 잘 맞고. 처음엔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기우였어. 아버지가 덧붙이셨습니다. 아야카가 우리 혜준이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나도 행복해.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어머니가 제게 김치를 싸주셨습니다. 호텔에서 먹어. 한국 왔으면 김치는 먹어봐야지. 감사하지만 너무 많은데요. 많긴 뭐가 많아. 우리 아야카 친구잖아.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처음 만난 저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이게 한국의 정인가 싶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야카가 물었습니다. 어때? 한국 가족 모임? 솔직히 충격적이야.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집안이라고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나도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 너무 편하게 대해주니까 오히려 어색했지. 하지만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 부담스럽지 않아? 오히려 편해.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어도 되니까. 실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 그냥 아야카로 받아들여주니까.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시집가면 얼마나 많은 규칙과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연출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지하철의 빈 노약자석, 자연스러운 배려, 평등한 가족 관계. 이런 게 일상이라면 저도 모르게 한국 생활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분명 어두운 면도 있을 거야. 완벽한 사회는 없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 것들은 제 편견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것이 당연한 나라.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라. 어쩌면 아야카가 선택한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야카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호, 오늘은 우리 동네 아침 시장 가볼래?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이라면 시끄럽고 복잡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야카의 일상을 제대로 보려면 가봐야 했죠. 좋아. 몇 시에 만날까? 아침 8시. 이른 시간이 좋아. 성수동의 작은 골목시장.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물건 고르는 손님들, 곳곳에서 오가는 정겨운 대화들. 아야카 왔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은 뭐가 좋아요? 오늘 배추가 정말 좋아. 김장철이라 최고야. 김치 담글 거지? 네. 어제 혜준 씨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잘했어. 김치 담글 줄 알아야 진짜 한국 며느리지. 아야카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어를 전혀 못했던 친구인데 그때 옆 가게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야? 제 친구예요. 일본에서 왔어요. 어머, 일본에서? 우리 며느리도 일본 사람이야. 할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반가워요. 멀리서 왔네. 아침은 먹었어? 아, 네. 사실 안 먹었는데 그냥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 표정을 읽으셨나 봅니다. 거짓말하네. 따라와. 할머니는 저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김밥을 만들기 시작하셨죠. 할머니, 괜찮아요. 정말로. 뭐가 괜찮아. 아침 안 먹으면 안 돼. 젊을 때 잘 먹어야지. 순식간에 김밥 2줄이 완성됐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호일에 싸서 제게 주셨죠. 돈은? 무슨 돈? 아야카 친구면 우리 손님이야. 손님한테 밥 주는 게 당연하지. 저는 당황해서 아야카를 봤습니다. 아야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히 받아. 할머니 마음이야. 그래. 맛있게 먹어.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할머니는 김치를 한 통 더 꺼내셨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많긴 뭐가 많아. 호텔에서 밥 먹을 때 같이 먹어.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지. 결국 저는 김밥과 김치를 둘 다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을 더 둘러보는 동안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를 하나 더 넣어주고, 반찬 가게에서는 맛보라며 이것저것 집어주고. 한국 사람들은 다 이래요. 처음엔 나도 놀랐어. 계산하려고 하면 서비스라고 더 주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했어. 하지만 아니더라. 그냥 정이야. 나눠주는 게 좋아서 주는 거야.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가 부르셨습니다. 학생들, 떡볶이 먹고 가. 학생이 아니에요. 에이, 내 눈에는 학생이야. 잠깐 앉아봐. 강제로 앉혀진 우리 앞에 떡볶이와 순대, 튀김이 놓였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리오도 먹어봐. 아야카가 능숙하게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죠. 맛있죠? 우리 떡볶이가 이 시장에서 제일 유명해요.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분이라고? 한국 음식 잘 먹네. 매운 거 좋아해요. 거짓말이었지만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먹어봐. 아주머니는 김말이를 더 튀겨주셨습니다. 먹으면서 아야카와 아주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혜준 씨는 요즘 어때? 잘 지내요. 일이 바빠서 좀 늦게 들어오지만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네. 다음 달에 작은 결혼식 할 거예요. 좋겠네. 꼭 초대해. 우리 시장 사람들 다 가고 싶어 할 거야. 정말 가족처럼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산할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예요? 10,000원. 네.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요. 친구 왔다고 하니까 특별 할인이야. 분명히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10,000원만 받으셨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밥, 김치, 과일, 반찬. 이게 다 공짜야. 믿기지 않아. 처음엔 나도 미안해서 못 받겠다고 했어. 하지만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시더라. 왜? 정을 거부하는 거니까. 주고 싶은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예의래. 정. 또 그 단어였습니다. 이유. 저기 가볼래? 아야카가 가리킨 곳은 작은 쌈밥집이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정말 특별해. 들어가니 50대 후반의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야카, 오랜만이네. 일본에서 친구 왔어? 네. 소개할게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어서 와요. 앉아. 앉아. 메뉴를 고르려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메뉴 보지 말고 내가 알아서 줄게. 일본 손님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잠시 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이 나왔습니다. 각종 쌈 채소, 제육볶음, 된장찌개, 그리고 반찬만 10가지가 넘었죠. 이렇게 많이 어떻게 먹어요? 한국 밥상은 원래 이래요. 푸짐하게 차려서 배부르게 먹는 게 정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쌈을 싸서 제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싸서 한 입에 넣어봐. 거대한 쌈이 완성됐습니다. 한 입에 넣기엔 너무 컸지만 사장님의 기대 찬 눈빛에 억지로 입을 벌렸죠. 맛있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사장님의 따뜻한 관심이었죠. 일본 어디서 왔어? 도쿄요. 아, 도쿄. 내 아들도 도쿄에 출장 자주 가. 좋은 도시더라.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시며 음식을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멸치볶음인데 칼슘 좋아. 이미 너무 많은데. 많긴 뭐가 많아. 젊을 때 잘 먹어야지. 오늘만 이 말을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사장님이 또 뭔가를 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호텔에서 먹어. 김치볶음밥을 포장해 주신 거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아야카 친구면 내 친구야. 친구 왔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결국 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걸으며 아야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알겠어. 한국의 정이 뭔지? 솔직히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계산하지 않아서 그래. 일본에서는 모든 게 주고받기잖아. 뭔가 받으면 똑같이 돌려줘야 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주고 싶어서 줘. 부담스럽지 않아?
처음엔 부담스러웠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알아. 받는 것도 주는 거라는 걸. 무슨 말이야? 내가 고맙게 받으면 그 사람도 기뻐해.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저는 들고 있는 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치, 김밥, 반찬, 김치볶음밥. 모두 정으로 받은 것들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응, 달라. 그래서 좋아. 호텔로 돌아와 받은 음식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확한 계산과 적당한 거리가 미덕인데 한국에서는 넘치는 정과 가까운 거리가 일상이었죠. 냉장고에 김치를 넣으며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에게 김밥을 만들어주던 그 마음. 그게 정인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일본의 엄마도 이런 마음으로 저를 키웠겠죠.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게 미덕인 사회에서 자랐으니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런 게 아닐까요? 계산 없는 마음, 넘치는 정,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용기. 아야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취재 닷새째, 저는 본격적으로 한일 커플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아야카가 소개해준 5쌍의 커플들, 모두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조합이었죠. 첫 번째 커플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사카 출신의 유리 씨 34살 한국인 남편 박진욱 씨 36살.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는 온라인 언어 교환 앱에서 만났어요.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다가 친해졌죠. 유리 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인상이 어땠나요? 솔직했어요. 일본 남자들과 달리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더라고요. 진욱 씨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유리가 예뻐서 첫눈에 반했다고 바로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부담스럽다고 들었는데 처음엔 당황했죠. 하지만 신선했어요. 거짓이 없다는 느낌?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 후 일본과 다른 점은요? 유리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가장 큰 건 여자라서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일본에서는 늘 여자인데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진욱 씨가 설명을 더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인데 집안일도 당연히 나눠서 해요. 제가 요리하고 유리가 설거지하고, 아니면 반대로 하고, 일본에서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함께 한다고 해요. 이 차이가 정말 커요. 두 번째 커플은 더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도쿄대 출신 변호사 사유리 씨 38살과 스타트업 대표 김상혁 씨 35살. 저는 일본에서 대형 로펌에 다녔어요. 하지만 여성 변호사로서의 한계가 명확했죠. 어떤 한계요? 승진도 제한적이고 결혼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여자가 너무 나대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상혁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유리를 처음 봤을 때 능력 있는 변호사라는 게 멋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여기서도 로펌에서 일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여자가 일 잘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는 없어요. 세 번째 커플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고야 출신 주부 에미 씨 29살과 회사원 이준서 씨 32살. 저는 일본에서 결혼하면 당연히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다른가요? 준서 씨가 대답했습니다. 에미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방법을 찾았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죠. 가족들 반응은요? 시어머니가 오히려 응원해주세요. 요즘 시대에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에미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일본 친정에서는 남편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네 인생을 살아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커플은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출신 교수 마키 씨 42살과 디자이너 최현우 씨 33살.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 없었나요? 마키 씨가 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하잖아요. 25일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국에서는 달랐나요? 현우는 제 나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아서 좋다고. 현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키가 저보다 똑똑하고 멋있는데. 그게 다예요. 마지막 5번째 커플은 가장 최근에 결혼한 커플이었습니다. 삿포로 출신 간호사
나나 씨 31살, 의사 정민수 씨 34살. 병원에서 만났어요. 저는 교환 프로그램으로 왔고, 민수는 레지던트였죠. 일본과 한국 병원 문화 차이가 있나요? 일본에서는 간호사가 의사한테 거의 절대 복종이에요. 의견도 못 내고. 하지만 여기서는 달라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위계 질서가 있지만 적어도 환자를 위한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나나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줘서 도움이 돼요. 결혼 생활은 어떤가요? 민수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해요. 제가 야간 근무하면 밥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나가 더 힘든 일 하는데. 일본에서는 들을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5 커플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모든 여성들이 여자라서 미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둘째, 남편들이 아내의 커리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셋째, 집안일과 육아를 당연히 분담했습니다. 넷째, 시댁에서도 며느리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이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봤던 그 조심스럽고 긴장된 표정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죠. 저녁에 아야카를 만나 인터뷰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 그치?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아야카,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 분명 힘든 점도 있을 거야. 당연히 있지. 언어 문제, 문화 차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아. 왜? 나로 살 수 있으니까. 여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야. 아야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역할을 연기해야 했어. 완벽한 검사, 순종적인 딸, 조신한 여자.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야카야. 저는 오늘 만난 여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 여자라서 죄송합니다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갑자기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늘 웃으며 차를 타주고, 먼저 퇴근하면 눈치 보이고, 의견을 내면 여자가 너무 나댄다는 소리를 듣던 일상. 리오야, 넌 행복해? 아야카가 며칠 전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든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 만든 여자답게라는 굴레 속에서. 다음 날이면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후부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우산도 없이 촬영 장비를 들고 있던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오상, 장비가 젖으면 안 돼요. 다나카 씨가 급하게 카메라를 감쌌습니다. 저도 서둘러 다른 장비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비는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근처 건물로 뛰어가려던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무거운 장비 가방 때문에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죠. 아, 무릎과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머리 위로 우산이 펼쳐졌습니다. 비에 젖은 시야 속에서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죠. 일어나세요. 다치셨어요? 서툰 일본어였습니다. 겨우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초반의 한국 남자였어요. 정장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는데도 우산을 저에게만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장비를 먼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장비 가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웠죠.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많이 다치셨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도 쓸려서 화끈거렸죠. 가방, 장비가, 제가 들게요. 병원 먼저 가요. 그는 80kg가 넘는 장비 가방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산을 제게 씌워주며 걸었죠. 자신은 완전히 비를 맞으면서요. 왜 이렇게까지? 다친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근처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옷은 물에 빠진 것처럼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제 상태를 걱정했죠. 여기 외국인 환자 있어요. 빨리 봐주세요.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접수까지 도와줬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나카 씨에게 연락도 해주고 장비 상태도 확인해줬죠.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
강석준이에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그런데 옷이 다 젖으셨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되니까. 치료비를 계산하려는데 이미 그가 다 냈다고 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낼게요. 나중에 한국 오시면 밥 한 끼 사주세요. 그걸로 됐어요. 그는 명함을 주고 떠나려 했습니다. IT 스타트업 개발자라고 적혀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빨리 나으세요. 그리고 한국 여행 좋은 추억 되길 바라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리오상, 괜찮아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대가도 없이. 네.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은 흠뻑 젖으면서도 저를 우산 아래 두던 모습. 무거운 장비를 들고 병원까지 함께 가준 것. 그리고 치료비까지. 아야카에게 전화했습니다. 믿기지 않은 일이 있었어. 사연을 듣고 아야카가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야.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도와줘. 특히 다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보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비를 맞았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한국인의 정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다. 가식이 아닌 진심. 계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여기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려는데 프런트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하시모토님, 누가 두고 가신 거예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죠. 무릎 빨리 낫길 바랍니다. 한국의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어제 우산 씌워준 사람. 상자 안에는 상처 치료용 연고와 밴드, 그리고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호랑이 인형이었죠.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게. 공항으로 가는 길, 아야카가 배웅 나왔습니다. 리오, 이제 좀 알겠어? 응, 알 것 같아. 뭘?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여기가 좋은지. 아야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오야, 넌 내 소중한 친구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응원할게. 고마워. 그리고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와. 여기는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야.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변한 것들. 제가 만들려던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본 여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찾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편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찍은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고민에 빠졌죠. 리오, 취재는 잘 됐나? 프로듀서 다카하시 상이 들어왔습니다. 네. 많은 걸 찍어왔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기획한 대로 일본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으로. 다카하시 상.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획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노트북을 돌려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하철의 텅 빈 노약자석, 시장 할머니의 따뜻한 정,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청년. 이게 뭐야? 제가 본 진짜 한국입니다. 다카하시 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야. 문제점을 찾으라고 했잖아. 문제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건 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방송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라니. 분명 문제가 있을 거야. 다시 편집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프로젝트는 엎어질 거야. 너도 알잖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럼 제가 다시 편집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일주일 동안 저는 밤낮 없이 편집실에서 살았습니다.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인터뷰를 정리하고, 내레이션을 썼죠.
제목도 바꿨습니다. 경고 한국 남자들의 실체에서 그들이 선택한 이유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으로. 편집을 마치고 시사회를 했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화면에는 아야카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늘 여자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저 자신으로 살 수 있어요. 유리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커요. 그리고 제 내레이션. 저는 일본 여성들에게 경고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발견한 것은 경고가 아닌 가능성이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 50분의 다큐멘터리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게 뭐야?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미화하는 프로파간다를 만든 거야? 아닙니다. 제가 본 사실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사실, 분명 부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 물론 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가족과의 이별, 다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이걸 방송하면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나쁜 건가요? 제 반문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우상, 당신 지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막아야 하나요? 왜 진실을 숨겨야 하나요? 그건 혹시 두려운 건 아닌가요? 일본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게? 폭탄 발언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일주일 전까지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고.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여성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만.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할 수 없어. 다시 편집하든지 아니면 저를 자르시겠죠? 리우호. 다카하시 상이 말렸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각오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작품이 될 거라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젊은 여직원들이 하나둘 제게 찾아왔습니다. 리우상, 어제 시사회 영상 정말 좋았어요. 저도 한국 생활 궁금했는데 제 친구도 한국 남자랑 사귀고 있어요. 정말 다르대요. 입소문이 퍼진 건지 점심시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리우상, 그 다큐 꼭 보고 싶어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왜 회사는 진실을 숨기려고 하죠? 예상치 못한 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제 다큐멘터리를 유출했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 NHK가 숨기려 한 다큐멘터리, 용기 있는 여성 PD의 고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죠.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해줬네요. 저도 한국 유학 고민 중이었는데 용기 얻었어요. 일본도 변해야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매국노, 한국에 세뇌당한 여자, 일본의 수치.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죠. 결국 NHK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PD 개인의 견해이며 예상대로 저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리오 씨, 저는 한국의 KBS PD입니다.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한국에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운명의 전화였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저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먼저 이메일함이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씩 메일이 왔어요. 리우상, 용기 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어요. 당신의 다큐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32살 독신 여성입니다. 일본에서는 매일 결혼 안 하냐는 압박에 시달렸는데 한국에는 정말 다른 삶이 있나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28살 여성입니다. 매일차 심부름에 지쳤어요. 한국 회사는 정말 다른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남는 메일이 있었습니다. 리우님,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당신의 다큐를 보고 처음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생각해봤어요. 너무 늦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다큐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했다는 게.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NHK 선배 여성 PD들이었죠. 이후 우리가 너를 지지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모리 선배가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PD였죠. 선배,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일본 사회가 여성에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지. 다른 선배가 덧붙였습니다. 너 때문에 회사 내부가 발칵 뒤집혔어. 특히 젊은 여직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들 너처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왜 여자만 차를 타야 하냐고. 왜 똑같이 일하는데 승진은 차별받냐고. 작은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야카였어요. 리우, 봤어. 네 다큐멘터리. 어떻게. 한국에서도 화제야. 일본 PD가 본 한국의 진실이라고. 정말? 응. 혜준 씨도 너무 잘 만들었대. 특히 비 오는 날 에피소드가 감동적이었다고. 맞아요. 제 다큐에는 그날의 일도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우산 아래서 느낀 따뜻함을. 리오야.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이 있어. 뭔데? 그날 우산 씌워준 사람 있잖아. 강석준 씨. 그분이 너를 찾고 있대. 심장이 쿵했습니다. 왜? 다큐 보고 깜짝 놀랐대. 자기가 도운 사람이 일본 PD였다는 걸 몰랐다고.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메이지 유신 주역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사신 분. 분명 화를 낼 거라 예상했죠. 리오야,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가문의 먹칠을. 아니다.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네 다큐멘터리를 봤다. 네. 그리고 많이 생각했다. 우리가 고집하는 전통이 정말 옳은 것인지.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네 할머니도 아마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다. 자유롭게.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총명한 분이었지. 하지만 그 시대는 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용기 있는 일을 했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방송사와 제작사에서 제안이 왔죠. 리오 씨,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시죠. 여성의 시선으로 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KBS PD와의 미팅이 있던 날, 서울에서 온 김진영 PD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리오 씨, 당신의 다큐를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가 많죠. 하지만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 한국과 일본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 김 PD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일 공동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경계를 넘는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당신이 메인 PD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경계를 넘는 여성들. 마음에 와닿는 주제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그때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예상치 못한 발신자였죠. 리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석준입니다. 비 오던 날 만났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잘 봤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혹시 한국에 오시게 되면 제대로 된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우산 없이도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문장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경계를 넘기로. 6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관광객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리우호. 아야카가 혜준 씨와 함께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응, 왔어. 우리는 꼭 끌어안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아야카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 없어. 오히려 왜 더 빨리 결정하지 못했나 싶어.
이미 서울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고 KBS와 계약도 마쳤죠. 첫 출근 날 김진영 PD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환영해요. 리오 씨. 아니, 이제 리오 PD님? 한국 동료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하는 것도 차별하는 것도 없었죠. 그냥 동료로 받아들여줬습니다. 경계를 넘는 여성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찾은 일본 여성들, 일본에서 도전하는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았죠. 그리고 약속대로 강석준 씨가 서울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비 안 와서 다행이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도 리오 씨 다큐 보고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친구가 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아야카의 결혼식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2달 후면 아야카가 정식으로 혜준 씨와 결혼합니다. 리오, 축사 준비했어? 당연하지. 걱정 마. 저는 이미 축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야카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저도 그 용기를 배웠다는 것을 말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언어는 어렵고 문화 차이도 있죠. 하지만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여자라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가끔 도쿄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를 합니다.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안심하십니다. 리오야, 오늘은 뭐 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터뷰이를 만났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걱정 마세요. 여기 사람들이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강석준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친구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죠. 리오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네. 왜요? 제주도에 가보신 적 있나요? 한국의 아름다운 섬인데.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가실래요? 봄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인천공항은 이제 제게 특별한 곳입니다. 편견을 갖고 도착했다가 열린 마음으로 떠났던 곳.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다시 돌아온 곳. 당신의 인천공항은 어디인가요?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도 경계를 넘을 용기가 있나요? 새로운 삶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시모토 리오 PD의 특별한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리오 PD처럼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도 부탁드려요. 새로운 삶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